이른이 넘은 저에게 효도라는 두 글자는 한때 우리 집안의 가장 자랑스러운 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글자는 제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단어를 차갑고 냉정한 교환이라는 두 글자로 바꾸고 나서야 저의 노년은 비로소 발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바위를 찾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노후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은퇴한 전직 학생부장 선생님이 자신의 노년을 위해 설계한 아주 심오하고도 특별한 가정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노후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부디 고 선생님의 독백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그저 막연한 기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현명한 부모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법을 안다는 것을 그의 경험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제 이름은 고명원, 올해 73입니다. 경기도에 꽤나 이름 있는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학생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학생만 해도 10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평생 제가 신봉해온 가치는 규칙과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가정도 학교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기강이 서고 책임이 있어야 대물림이 된다고 말이죠. 저는 제 두 아들, 큰아들 민한민과 둘째 아들 민빈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효심 깊은 두 그루의 나무를 키워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저를 지켜줄 든든한 나무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생각은 3년 전 제 아내 연숙이 마지막을 보내던 날들 속에 내리던 길고도 차가운 비에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죠. 의사 선생님은 남은 시간은 그저 돈과 시간을 들여 약간의 삶의 질을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가족애를 검증하는 정밀 실험실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는 뼈가 시릴 만큼 명확했습니다. 큰아들 민한이는 무역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우리 집안의 간판 같은 존재였습니다. 녀석은 엄마를 닮아 말솜씨가 좋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병석에 눕자 민한이는 효자의 표본처럼 행동했습니다. 첫 주말, 녀석은 백화점에서 산 고급 전복죽 세트를 들고 병실을 찾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민빈이가 집을 팔아서라도 어머니께 제일 좋은 약을 써드릴게요. 참이라 산만한 조리설의 스루케이스퍽들. 그 말이 어찌나 그럴듯하던지 옆 침대 환자분이 고개를 내밀며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고 선생님, 아들 농사 정말 잘 지으셨네요. 효자네 효자야. 그때의 제 마음도 확실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한겨울에 내놓은 찻잔처럼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미나니의 효도는 주로 전화기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녀석은 매일 저녁 7시 정각이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첫 마디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은요? 제가 아내의 병세나 의사가 제안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녀석은 늘 바빴습니다. 세 마디도 채 나누기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바이어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러곤 뚝 끊겼습니다. 녀석이 병원에 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행이었고 와서도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도 고생 많으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급여 표적 치료제를 권유했습니다. 저도 덜컥 겁이 나서 아들들과 상의하려고 먼저 미나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녀석은 수화기 너머로 약 10초간 침묵하더니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좋은 거라면 돈이 얼마가 들든 해야죠. 그런데 제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요. 당장은 융통이 좀 어려운데 아버지랑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먼저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프로젝트 성공하면 돈 바로 들어오니까 그때 2배로 채워드릴게요. 전화기를 쥔 채 회색빛 하늘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내 돈, 결국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쓸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마치 제가 제 돈으로 녀석의 효도를 구걸하는 것 같은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 아들 민빈이는 녀석이 모는 낡은 소나타 택시처럼 투박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빈이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곰 같은 녀석이라 말주변이 없어 남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제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 녀석은 번지르르한 말 한마디 없었지만 주간 택시 근무를 억지로 야간조로 바꿨습니다. 낮 시간을 통째로 비우기 위해서였죠. 매일 아침 9시 녀석은 어김없이 집 아래 나타나 저와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묵묵히 엄마의 등을 두드려주고 제가 늘어놓는 하소연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항상 진지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약 이름과 치료 과정을 휴대폰 메모장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서는 밤에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했습니다. 넥스피린, 인차렌자는 입맛이 없는 엄마를 위해 시내 유명한 식당에 생선국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는 차를 몰고 가서 사와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민빈이의 효심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운전을 하느라 낮에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죠. 제가 말을 걸어도 꾸벅꾸벅 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민빈아, 네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넌 잠이 오냐? 좀 성의를 보일 수 없냐? 녀석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밤에도 쉬지 않고 새벽 4, 5시까지 차를 몰았다는 것을요. 녀석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낮에 병원을 오가느라 육아를 돕지 못해 아내 둘째 며느리와 다툼이 잦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세한 바늘이 되어 아내의 가슴을 찔렀고 제 가슴도 찔렀습니다. 간병과 효도. 이 단어들이 원래 이렇게 무거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개념일 때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로 닥치면 누구나 버거워하는 법입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밤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고 미나니와 민빈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니는 엄마의 다른 손을 잡고 비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이 불효자는 아직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는데. 민빈이는 침대 발치에 서서 고개만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릴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제 손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귀를 갖다 대자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한테도 기대지 말고 당신 자신만 믿어요. 그 말은 유언처럼 제 뼈에 새겨졌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저는 꼬박 1년을 슬픔, 그리고 아내가 남긴 그 마지막 말을 소화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마치 은퇴한 형사처럼 지난 70년의 인생, 특히 최근 몇 년을 샅샅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 백발이 성성하고 검버섯 핀 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존엄 없이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은퇴 자금을 몽땅 아들에게 줬다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병원비도 못 내는 제 바둑 친구 김 씨처럼 될까봐 중풍에 걸려 딸과 사위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옆집 오여사처럼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제가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었을 때 그토록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아들의 얼굴에서 짜증과 혐오를 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평생 신앙처럼 여겼던 효도라는 단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분과 양심에 따라 결제 여부가 결정되는 부도수표와 같다는 것을요. 인간의 본성은 시험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법입니다. 평생 학생부장으로 살면서 학교에서는 모범생이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엉망진창으로 변하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예외일 거라 믿을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 노년을 이런 불확실한 것에 맡길 수는 없다. 나는 규칙이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다. 확실성이 필요하다. 내 노년의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담하고도 어찌 보면 냉혹한 계획 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자산 정리였습니다. 이것이 제 손에 쥐어진 가장 중요한 패였으니까요. 저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경기도 구도심 가상의 성남, 수원 구시가지에서 3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싸지만 전액 현금 조건으로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평수도 넓고 재개발 이슈가 있어 손에 쥔 돈은 약 1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친척들이 난리가 났고 민환이가 제일 먼저 제 앞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집을 파실 수가 있어요? 거기가 저랑 민빈이 추억이 다 있는 곳인데 저희더러 나중에 어디로 오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녀석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추억이 밥 먹여주냐?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아파트야. 네, 엄마. 나중엔 오르내릴 때마다 고문받는 것 같아 했어. 나도 이제 다리가 시원찮다. 나중에 내가 못 걷게 되면 누가 날 업고 내려갈 거냐? 네가? 미나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다. 걱정 마라. 나 혼자 쓰면 얼마나 쓰겠냐. 나중에 다 너희들 것이 될 거다. 난 그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집 한 돈의 일부로 분당 신도시에 있는 관리 잘 되는 고급 오피스텔, 실버타운급 서비스가 있는 곳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24시간 관리실이 있고 응급 호출벨도 있는 곳이었죠. 나머지 돈은 제 퇴직금, 예금과 합쳐 별도의 은행 계좌에 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유언 신탁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변호사는 아주 현명한 결정이라며 제 의사를 확실히 집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제가 직접 장을 봐서 녀석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제가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환이를 보며 아주 온화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환아, 네 엄마도 가고 이제 우리 집은 우리 셋한테 달렸다. 아빠도 나이가 드니 몸이 하루가 다르구나. 앞으로 너희한테 신세질 일이 많을 거다. 아빠가 평생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조금 모아둔 건 있다. 걱정 마라. 너희가 나한테 잘하기만 하면 이 돈 한 푼도 안 가져간다. 어차피 다 너의 것이다. 저는 일부러 너의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미나니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미나니의 눈이 즉시 반짝였습니다. 녀석은 감격한 듯 벌떡 일어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효도는 당연한 도리죠. 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걱정 마세요. 저랑 민빈이가 아버지를 100세까지 행복하게 모실 겁니다. 녀석은 호기롭게 술을 원샷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님, 그 이민환과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속은 정말 깊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미나니의 효도 궤도를 위해 깔아놓은 철로였습니다. 가장 모호하고 가장 달콤하며 가장 값싼 약속을 던져준 겁니다. 과연 녀석이 얼마나 그럴듯한 효도 연기로 교환하려 들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둘째 민빈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을 굳히고 사무적인 말투로 바꿨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녀석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제가 악역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민빈아, 저는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꺼내 녀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작성한 계약서다. 한번 읽어봐라. 민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었고 둘째 며느리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가사 노동 고용 계약서였습니다.
민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호기심에서 충격과 모욕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무시하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빈아, 네 사정 내가 안다. 택시 몰며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들지. 아빠는 널 곤란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 노동력을 공짜로 쓰고 싶지도 않다. 미리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낫지. 규칙을 정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저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다. 다음 달부터 너를 정식으로 고용한다. 첫째,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은 내 시간이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다음 주 생활용품 장 보는 걸 도와라. 둘째, 내가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네가 제일 비상 연락망이다. 이송과 수속을 책임져라. 그 대가로 매달 일일에 네 계좌로 100만 원을 급여로 입금하마. 이 정도면 네가 택시 3시간 모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거다.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민빈이를 보며 물기를 박았습니다. 이 계약은 쌍방의 자발적 동의가 원칙이다. 동의하면 서명하고 앞으로는 계약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고용관계야.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만약 싫다면 상관없다. 요양보호사 부르면 그만이다. 잘 생각해봐라. 식탁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나니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빈이도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돈이라뇨. 형제간에 의상하게.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의상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셈을 정확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감정이라는 게 원래 계산하다 보면 닳고 닳아 없어지는 법이다. 나는 차라리 처음부터 계산 끝내는 게 낫다. 민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네가 나 돌보느라 처랑 싸우는 꼴 보기 싫다. 네가 나한테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몰라주는 상황도 싫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패 끼친다고 느껴서 미안해하는 것도 싫다. 민빈아,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자. 너는 돈 받고 일하니 떳떳하고 나는 돈 주고 시키니 마음 편하고 좋지 않냐? 둘째 며느리가 민빈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민빈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고민빈이라는 세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아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처연해 보이던지요. 남겨진 미나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빈이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상처받았을 텐데. 한단한데 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을지 어떨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보다 미나니 너, 아까 말한 효도 다짐 잊지 않았겠지? 미나니는 맹세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정을 내 손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험은 시작되었고 두 개의 평행한 궤도가 깔렸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저조차도 흐릿했지만 효도라는 이름의 부도수표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든든했습니다. 은퇴한 학생부장 고명원.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고 아들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첫 달, 두 궤도를 달리는 열차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질주했습니다. 미나니의 효도 궤도는 언어의 예술과 감성적 가치로 가득 찼습니다. 녀석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아버지, 친구가 그러는데 관절엔 글루코사민이 최고래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뉴스 보셨어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듣기에는 참 살갑고 독거노인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보였습니다. 전화는
항상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녀석이 운전 중이거나 회식 자리에서 잠시 나왔을 때였습니다. 배경음은 언제나 차 소리, 음악 소리, 웅성거리는 소음이었죠. 녀석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효도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내준다던 글루코사민은 일주일 뒤에나 도착했고 집에 들를 때도 물건만 툭 던져놓고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라며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고급 일식집에 저를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녀석은 제 접시에 회를 놔주며 어릴 적 추억 파리를 하더니 갑자기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세요? AI, 인공지능이에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판교 벤처밸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AI 반도체 칩 개발 프로젝트를 한대요. 이게 상장만 되면 최소 20배는 뛰는 건데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원금 보장에 1억 원이면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척 묻자 녀석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터지면 저 사장 눈치 안 보고 아버지 모시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그 달콤한 미래, 감동적인 효도의 약속. 그 뒤엔 언제나 청구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눈에서 욕망과 계산을 읽었습니다. 뻔한 사기 아니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미나나, 내 돈이 다 널 위한 건데 네가 확신이 있다면 써라. 차용증은 무슨 부자지간에. 녀석은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제가 꼭 몇 배로 효도할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3일 후 저는 1억 원을 녀석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재 서랍소 갈색 표지 노트에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날짜, 투자 명목, AI 칩, 금액 1억 원. 이것이 미나니의 효도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감동적인 대사. 하지만 무대 뒤엔 언제나 돈을 요구하는 손이 있었죠. 반면 민빈이의 교환 궤도는 소리 없는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배경음악도 내레이션도 없이 그저 규칙적이고 진실한 행동만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55분 제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 딱 두 글자 도착. 내려가 보면 은색 소나타가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녀석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고 제가 타면 말없이 운전석으로 돌아갑니다. 차 내부는 항상 깨끗했고 담배 냄새 하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긴 시간 동안 녀석은 다른 보호자들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서울 시내 지도를 연구하거나 카카오 택시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며 업무를 봤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녀석이 근무 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녀석을 시험해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뒤지며 당황한 척했죠. 아이고, 의료보험증, 신분증 식탁에 두고 왔나 보다. 다른 아들이었으면 아니 아버지 좀 챙기시지 라고 짜증을 냈겠지만 민빈이는 시계만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4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40분 만에 땀을 뻘뻘 흘리며 가져왔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민빈아 고생했다라고 하자 녀석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계약 내용에 포함된 건데요 뭐. 녀석은 계약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고용 관계일 뿐이라는 걸 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꼼꼼히 유통기한을 비교했고 계산 후에는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10원 단위까지 맞춰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칼같이 저를 내려주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하고는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3시간.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확한 시간. 매달 1일 오전 9시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옆에 X월분 노무비라고 적어서요.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이 명확한 관계가 편안하면서도 부자지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서글픔. 나는 아들의 시간을 사는 것인가, 내 존엄을 사는 것인가. 아마
둘 다겠죠. 우리는 서로 빚진 게 없었습니다. 녀석은 돈을 받고 저는 서비스를 받고, 그런데 이 차가운 계약서 아래에서 가끔 예기치 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제가 진열대에 홍 씨를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근무 시간도 아닌 밤 10시에 민빈이가 잘 익은 홍시 한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쭈뼛거리며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퇴근길에 과일 트럭이 보이길래 상태가 좋아 보여서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배탈 나요. 제가 멍하니 쳐다보자 녀석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계약에 없는 겁니다.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샷칸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등 밑에 앉아 그 달디단 홍시를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파란색 표지 노트를 꺼내 매주 업무 기록을 적던 페이지 구석겹에게 아주 작게 적어 넣었습니다. 홍시 한 상자. 정칭.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색 노트미는 점점 두꺼워졌고 금액은 억 단위를 넘어 무서운 숫자가 되었습니다. 파란색 노트 밑민 깔끔한 업무 기록 사이사이에 정칭이라는 주석이 늘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 근무 외 시간에 우산을 가져다 준 일, 밤늦게 약을 사온 일, 제 생일에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와 케이크를 자른 일. 저는 냉정한 실험 관찰자처럼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결정적인 기말고사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저의 이 실험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만든 건 제 바둑 친구 김 씨의 비극이었습니다. 김 씨는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 크고 약간의 허세가 있고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잖아. 연봉이 1억이 넘어. 지난주 생일에는 용돈을 100만 원이나 주더라니까. 내가 돈 필요 없다고 해도 굳이 주네. 사실 김 씨는 자기 노후 자금 대부분을 아들 집 장만하는데 보태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노후 대책이지 뭐 있나 라며 큰 소리 쳤죠. 제가 돈은 쥐고 있으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식하고 돈 계산하는 거 아니야. 정 떨어지게. 자식하고 자식하고. 하지만 효도라는 꿈에 취한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현실이 따귀를 때리기 전까지는요. 실험 2년 차쯤 김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간병인도 쓰고 자라는가 싶더니 2달 뒤 병원에 가보니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병실엔 지린내와 약 냄새가 진동했고 김 씨는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제때 갈지 않아 축축해 보였고 식판의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비만 한 달에 400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아버님 돈 당신이 다 가져가서 투자 말아먹었잖아. 나 다음 달에 복직해야 돼. 당신이 알아서 해. 병실에 들어서자 김 씨가 저를 보고 성한 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고 선생. 네, 내가 후회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병원 문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 씨의 오늘이 효도에 노년을 건 수많은 노인들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고명원, 네 길이 맞다. 독해져야 한다. 이 실험을 끝까지 완수해라. 그날 밤 저는 고량주 대신 독한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난 김 씨처럼 안 될 거야. 내 발로 서서 존엄하게 갈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재난이 그렇듯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재에서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불에 달군 집게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숨이 막히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쓰러지기 직전 죽을 힘을 다해 거실벽에 설치해둔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눈을 떠보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보호자 번호 대세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마지막 시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큰아들, 고민한 전화해. 구급대원이 제 휴대폰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민한 씨입니까? 부친께서 심근경색으로 위독하십니다. 지금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긴 꿈을 꾸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 살았구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 왔나요? 간호사의 얼굴에 묘한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네. 큰아드님께 먼저 연락드렸는데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로 못 오신다고 해서 둘째 아드님께 전화드렸더니 바로 오셨어요. 수술 동의서도 둘째 아드님이 쓰셨고 입원 보증금도 내셨고요. 간호사의 말은 정밀한 수술칼처럼 제 마지막 환상을 도려냈습니다. 상상이 갔습니다. 첫 번째 전화. 민환이는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 내 투자금은 부터 계산했을 겁니다.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한 회의란 게 도대체 뭘까요? 두 번째 전화. 민빈이는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전화를 받자마자 차를 돌렸을 겁니다. 돈 계산 따위는 없었겠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사실 하나만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며느리에게 들은 사실은 제 예상과 거의 같았습니다. 민빈이는 택시 시동도 안 끄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매달렸답니다. 반면 민한이는 수술이 끝나갈 때쯤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보증금을 결제하려는 민빈이를 막아서며 쇼를 했답니다. 민빈아! 형이 있는데 네가 돈을 내면 쓰냐? 그러고는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큰 소리를 쳤답니다. 김 사장, 나야. 급전 좀 융통해줘. 박전무, 자금 좀 없어? 결국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네라며 꼬리를 내렸고 묵묵히 지켜보던 민빈이가 카드를 내밀어 결제했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성적표를 공개하고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환이는 의례적인 걱정스러운 표정, 민빈이는 피곤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민빈이에게 침대 옆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색 노트를 꺼내 민환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민환아, 이거 한번 봐라. 민환이는 의아해하며 펼쳐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기록들. 효도 용돈 100만 원, AI 칩 투자 1억 원, 사업 자금 3천만 원, 마지막 장 합계 금액 3억 1 200만 원. 아버지, 이게 무슨... 저는 대꾸도 안 하고 파란색 노트를 민빈이에게 주었습니다. 노무비 100만 원, 출근 사회 12시간, 비고, 홍시 한 상자, 생일 케이크 정. 병실은 숨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30년 전 전교생 앞에서 훈화하던 학생부장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고명원, 오늘 너희 둘 앞에서 정리를 하겠다. 고개를 숙인 민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환아, 지난 2년 네가 말로 한 효도 다 들었고 기록했다. 네가 그린 장밋빛 미래도 잘 봤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주진 않더구나. 병원 보증금이 되어주지도 않았고 네가 가져간 3억 원 넘는 돈 안 돌려받겠다. 사기죄로 고소도 안 한다. 그건 내 마지막 부성애다. 하지만 너는 나를 무한리필되는 현금 인출기로 취급했다. 네가 인출해 간 건 돈이 아니라 내 신뢰다. 그리고 민빈이를 보았습니다.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민빈아,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난 2년 나는 돈을 주고 너는 노동을 했다. 철저한 거래 관계였지. 그런데 내가 쓰러졌을 때 너는 달려왔고 주저없이 서명하고 돈을 냈다. 그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 그 마음 내가 잘 받았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 현금, 주식, 부동산은 전부 신탁펀드에 맡긴다. 수익자는 나 자신이다. 그리고 민민아, 너를 내 성년 후견인이자 이 신탁의 감독인으로 지정한다. 펀드에서는 매달 250만 원이 네 계좌로 지급될 거다. 너는 내 일상과 치료를 책임져라. 이건 네 노동과 재수 씨의 수고비다. 사양 말고 받아라. 그래야 네가 생업 걱정 없이 나를 돌볼 수 있고 나도 마음 편히 너한테 의지할 수 있다. 규칙을 정해야
효도도 오래가는 법이다. 민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나니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나니 너, 저 장부에 적힌 3억 1 200만 원은 나중에 유산 상속분에서 2배로 차감될 거다. 살아있는 동안 찾아오는 건 막지 않겠다. 하지만 돈은 단 10원도 기대하지 마라. 내 힘으로 저 돈 갚을 능력 되면 그때 다시 와서 효도 운운해라. 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들 나가봐라. 쉬고 싶다. 실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잔인했지만 명쾌했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서 스스로에게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허황된 약속 대신 제가 설계한 시스템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어느 가을날, 날씨가 기막히게 좋은 날입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민빈이가 저를 밀어주며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민빈이는 제가 주는 월급과 자기 돈을 합쳐 더 넓고 편한 카니발 밴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수입이 안정되니 밤샘 운전을 안 해도 되고 아내 얼굴에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아내가 해주던 맛이 나는 국을 끓여보냅니다. 미나니도 가끔 오지만 더 이상 헛소리는 안 합니다. 그저 조용히 사과나 깎다가 갑니다. 어색하지만 안전한 거리 딱 좋습니다. 공원에서 김 씨를 만났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져 외국인 간병인의 휠체어에 실려 있더군요. 친구 박 씨가 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고 선생은 복도 많아. 효자 아들이 저렇게 끔찍하게 챙기니. 저는 웃으며 손자와 연을 날리는 민빈이의 믿음직한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은 무슨 내가 바꾼 거야. 바꿔? 뭘로? 내 남은 가치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냉철함으로 내 노년의 품위와 바꾼 거지. 박 씨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압니다. 효도는 정친이라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지만 교화는 의무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식의 정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교환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공정한 바탕 위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단단한 사랑 아닐까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손자의 연을 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보이지도 않는 효심이라는 연주를 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차라리 내 손에 쥔 튼튼한 지팡이를 믿으세요. 그래야 느리더라도 끝까지 존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마지막 실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고 선생님의 이 냉정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은 삭막한 거래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생존 전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